같은 기사 다른 느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미디어 Y. 네, 미디어 Y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못 본 2주 사이에도 네. 언론 미디어 관련 현안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안별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현안, 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검사 시절 선배였던 김홍일 검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는데요. 뭐 방송과 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검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검사냐, 검찰공화국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가 보니까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지명하면 뭐 가능하면 칭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텐데 보수 언론들 보니까 김홍일 지금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또 검사냐.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리에 검사가 가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김홍일 지금 지명자가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권익위원장 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권익위원장 가서 일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을 빼가지고 또 여기다 갖다 놔요. 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방송통신 분야가 얼마나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냐면요. 이게 정치인을 했다고 해서 방송통신 분야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경험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자, 방송통신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언론 시장만 해도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언론 시장이 뭐 케이블에서 이제는 인터넷에서 SNS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잘 못하면 정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에 대한 규제도 하지만 진흥 업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러면 방송위원회 때부터 지금 방통위까지 올라온 역사들을 다 알아야 돼요. 네. 방송 정책과 규제가 어떻게 변화돼 왔고 그것이 방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이렇게 변화하는 방송 시장에서 필요한 규제나 제도는 뭐가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근데 보니까 네. 진보 신문들뿐만 아니라 지금 네. 보수 신문들도 네. 김홍일 후보자 지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왜 검사 선배를 지명했는지 설명하라는 이제 칼럼까지 실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수 신문들까지 우려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수 신문들도 이런 표현을 써보면 방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뭔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위원장 지명자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고 두 번째는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이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속 되기를 원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홍일 위원장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국정 운영이나 국정 수행 관련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건 국정 운영 지지율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국민들은요. 지금 한 2년 이제 내년 4월 되면 2년쯤 돼가는데 2년 정도 돼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할 거예요. 그 심판이 총선의 결과로 나올 거고요. 네.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뭐 예를 들면 경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법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데로 가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전혀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 입장에서 이러다가 총선에서 지고 나면 내임도 크게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그런 상황을 원하겠어요? 보수 언론이? 그래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여야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은 2차 방송 장악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 여야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 건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방송 정상화라고 하는데 방송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적으로 방송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분이 간 게 무슨 정상화를 할 수 있는지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방송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의 주장은 전제가 뭐냐면 방송이 비정상화돼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임기가 남아있는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어떤 게 정상이죠? 임기가 남아있는데 있는 사람은 방통위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본인이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임 안 시켰어요. 네.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물러났죠 나중에. 네.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본인 취임하자마자 회의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원래 그 국회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지금은 또 들어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네.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압박을 하고. 그것뿐만입니까? 방문진 이사들 쫓아냈죠. KBS 이사 쫓아냈죠. KBS 이사 쫓아내고 나서 KBS 사장 바꿨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고 임기 끝나서 바꾸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데 본인들의 한 행동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방송 장악이다 결국은. 그리고 방송 전문가가 오는 것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 와서 그것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위에 있던 상관이었어요 이분이. 네, 선임이었고. 직속 선배였어요. 직속 선배였죠. 이분을 내려보는 이유가 그러면 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방송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김홍일 후보자 지명 후에 예. 인생 스토리를 그 조명한 기사가 쏟아진 점도 좀 주목이 됐습니다. 예. 소년 가장 출신이다. 뭐 요리 이제 하는 백종원 씨의 가정교사였다. 예. 요런 인생 스토리는 사실 방송통신위원장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예.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런 걸 하겠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이런 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지금 김 앵커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아니 방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사람한테 뭐 이 사람이 소년 가장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백종원 씨 이제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때 이분이 이제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 김홍일 네.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럼 가정교사 하라고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거예요. 예. 그 인연이 있어요. 근데 그 인연이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 이 소위 소년 가장들은 아무 자리나 가도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그런 게 없어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을 뭔가 좀 정당성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안 보여요. 이런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저는 이 누가 썼든지 김영 기사를 썼을 텐데 자기 네. 이름 달고 기사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 쓰고 창피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검사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뭐 전문성이 없다, 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그렇죠.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더 내보냈던 건 아닌지.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기사 보면 아, 이 사람 괜찮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우리 사회의 소년 가장으로 꿋꿋하게 잘 서서 성공하고 또 기업에 성공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그럼 다 아무 자리나 가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을 너무 수준을 낮게 보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리고 이걸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요. 네.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 권리를 활용해서 네.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라고 언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권이 뭘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걸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네. 아마 이 인생 스토리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가진 후보가 지명됐는데도 민주당이 논리도 근거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비판에 몰두한다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국힘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합리적인가요? 저는 이 국힘의 인생 스토리가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이 논리가 합리적이냐고요, 저 말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그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컨대 이분이 전문성이 없고 방송이나 통신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합리적인지 예. 야 극적인 인생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인데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지 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주장이죠 대체?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인생 스토리를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가진 후보자면 전문성이 없어도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건가요 대체? 아니죠. 인사청문회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분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그러니까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BBK 사건 아시죠? 네. BBK 사건 할 때 이분이 또 검사를 하셨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까지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면죄부를 줬었던 그렇었죠. 검사이기도 하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문제. 그 문제가 수사 당시에도 이분이 또 부장을 하셨었어요. 그 밑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예전에 정치 권력 아래에서 특정한 정치 권력이 유리하게 어떤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준 문제도 전 또다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청문회 과정에서 전문성도 문제지만 이분이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수사 관련해서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부분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왜 중요한가? 저희가 독립성, 전문성, 중립성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 어떤 업무 하는지 왜 중요한지 또 다시 짚어주신다면요.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그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독임제 장관으로 안 하고 위원회로 만든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도로 야당 의원 2명을 야당 위원 2명을 야당에 추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합의제 기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합의제 기구라 하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토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해라. 왜냐하면 방송이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편향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여론이나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원장은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예. 방통위원장 자리에 재척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당에 가입하면 안 돼요. 정당인은 안 되게 돼 있고요. 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곳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못하게 돼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방송국에 일하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퇴임한 이후에 예. 못하게 돼 있고요. 통신 업무 관련해서 3년 그러니까 일하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까다롭게 그렇죠. 선발이 돼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뭐 같이 이제 검사 시절에 같이 하기도 했었고 또 전문성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업무나 통신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예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한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방송이 늘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도를 잘 만들지 않으면 네. 방송 정책이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나 생각에 또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그런 전문성도 갖추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도 없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방송을 장악해서 어떤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은 임명할 할 수 수 있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그럴 수 상황으로 있죠. 보면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보여요. 민주당은 또 탄핵을 한다고 나올 텐데 예. 이 방통위의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공백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방통위원회 한 명만 있어요. 예. 이상인 부위원장이 혼자 이제 있어요.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인사청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예. 최소 20일에서 한 달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나머지 3명을 빨리 임명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의 위원을 지금 현재 3명이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은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고 있고요. 예. 1명은 국민의힘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차관이니까. 그 절차를 빨리 밟으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4명이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없더라도 4명의 위원이 합의를 통해서 하면 돼요. 운영은 할 수 있다는 운영할 거.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5명이 안 되는 것이지만 2명은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할 있다는 수 있죠. 거.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빨리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도 예전에 최민희 전 의원처럼 임명 안 하고 계속 미루지 말고 빨리 임명해서 4명으로라도 일단 꾸려서 업무를 네. 진행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안도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가 예. 나왔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점 때문에 취재윤리 위반을 강조하는 기사들도 있고, 그래도 뭐 함정 취재 논란과는 별도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은 건 공직자 부인으로서 엄연히 공직윤리 위반이라는 또 여기에 포커싱을 맞춘 기사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고위공직자의 아내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물론 대통령의 부인이 공직자는 아니죠.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요. 업무와 관계없이 그 청탁과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김영란법에 보면 1회에 100만 원, 예.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예. 이건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300만 원 가량의 백이었다고 예,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파우치라고 하던데. 네. 그럼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뭐 몰래 카메라로 찍었으니까 문제가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결과가 나왔잖아요. 인지했잖아요. 그럼 예. 인지 수사를 해야 돼요. 검찰이 안 하잖아요. 경찰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수사를. 왜 안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몰래카메라를 찍었으니까 수사 안 한다? 네. 그러면 몰래카메라로 찍힌 불법 행위는 괜찮나요? 그 부분은 또 별개가 될 텐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소위 이제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뭐 추적 60분, 네. 방송사마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보통 비리 현장이나 이런 거 보면 대놓고 못 찍잖아요. 네. 그럼 몰래 잠입해서 취재해요. 많이들 늑보 하죠. 형식으로. 네. 네. 그럼 거기서 불법이 발견됐어. 그거 수사 안 하나요? 몰래카메라 찍었으니까? 다 하죠. 아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좋아요. 그럼 몰래카메라 모르고 찍었다. 그러면 어떤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다 대놓고 얘기하면서 찍고 있는데 어느 누가 불법을 합니까? 그럼 함정 수사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함정 예. 취재라고. 예를 들면 물건을 일부러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안 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다시 그렇죠. 얘기하면? 받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군가 선물을 주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주겠다고 카톡으로 보냈다잖아요. SNS로. 예. 그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만남부터 안 잡는 게 더 좋았겠죠. 당연하죠. 아니, 네.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냥 일반이어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대통령 부인쯤 되면 이렇게 와서 누군가 선물 주겠다면 이 사람들이 선물을 준다고 할 때는 그냥 뭐 정말 좋아서 줄 수도 있겠지만 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파우치를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가를 다 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만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알고 미리 다 있었으니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나고 받고 근데 그거를 몰래 찍었으니까 문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나 봤습니다. 예. 한국일보 11월 29일자 기사 제목이 공익이냐 위법이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함정 취재 논란. 아까 얘기했던 그 포커싱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동아일보 12월 8일자 칼럼을 보니까 이 나라 보수 김건희 리스크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예요. 이게 보니까 보수 신문들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방통위원장 인사건처럼 좀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주필은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무게를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거든요. 요 언론들의 스탠스, 특히 보수 신문들의 스탠스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이에요. 똑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방통위원장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사안은 다르지만. 사안은 다르지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쌓여왔어요. 잘 아시는 사실 것처럼. 지금 특검법도 걸려 있는데. 그렇죠. 특검법도 그렇죠. 그다음에 행보 여러 가지가 논란이 돼서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뭐 명품 쇼핑 문제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 순방을 가서 리투아니아 순방 때. 본인은 뭐 그냥 옆에 호객행위 때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예. 그 자체로 논란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결국은 정권의 리스크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네. 그러면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어떻게 지켜서 5년을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다음의 정권도 보수가 잡아오도록 해야 될 텐데 네. 이런 일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고 총선에서 패배하면 결국 레임덕이 오고 레임덕 오면 보수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총선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또는 뭐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해관계예요. 보수 언론은 보수 정권이 있을 때 더 이해관계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그야말로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요건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번 논란이 처음에 서울이 보도로 알려졌는데 네. 원래 MBC 기자가 이를 보도하려고 했다가 네, 그랬죠. 데스크에서 가로막히니까 이제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MBC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봐야 돼요. 바이든 날리면 2탄이다. 네. 예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 이거 가지고 논란이 한참 됐었잖아요. 네. 그때 최초로 보도했던 게 MBC고 MBC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또 기자를 순방기에서 예, 내리게 하고 전용기에서 못하게 하고 네. 압수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편집국까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보도하면 또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성역 없이 않겠어요?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MBC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잘못됐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더라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명백하게 영상이 있고 그 영상 내용을 전혀 뭐 오해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저는 예.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보지만 MBC가 이렇게 몸을 사리는 이유는 결국 한 번의 그런 경험.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언론에 정권이 압박을 가하고 압수수색하고 자꾸 뭐 집에까지 들어와서 압수수색하잖아요. 기자들 집에까지 가서. 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MBC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MBC도 잘못했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정권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러면 언론들이 어떻게 정권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언제 압수수색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보수 신문들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처신과 관련해서 뭐 예. 비판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좀 파고드는 보도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된다고 보시는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받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언론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보도하는 않는 이유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더 이상 피해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다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내용의 여론이 형성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언론이 자꾸 보도를 하면 사람들이 더 알게 되잖아요. 예.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영상을 본 사람도 있지만 안 본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요즘 이제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 이유는 결국 이게 더 확산돼서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라. 어떤 형식으로든 뭐 제2 부속실을 만들든 아니면 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는 계속 던지는 거죠. 예. 그 메시지는 국민한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뭐 명품백 수수 관련한 영상이나 보도 내용은 안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가능한 한 노출을 안 시키고 네. 대신 그 사이에 계속 대통령실을 향해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보고 계신 분들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알리미님께서 현 정부의 실망이 너무 크다. 이 정도로 못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얘기하셨고 쌍남자님은 교수님 팬이신가 봐요. 예. 교수님 출연하면 실시간 시청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또 아이, 얘기해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네, 미디어 와이 이번에 세 번째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에 대기업 총수들이랑 다 같이 부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떡볶이와 오뎅 등 분식을 먹었습니다. 예.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고 나서 좀 성남 부산 민심을 달래려고 간 것 같은데 대통령의 부산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보여주기식이다. 그러면 저는요 부산행을 했으면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부산에 대해서 어떤 발전 방안을 갖고 있고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껏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깡통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름 예. 깡통시장인데 그 시장 가서 먹방하는 거 또는 뭐 돼지국밥도 드셨대요. 먹방했어요. 그걸로 모든 게 퉁쳐지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산 시민도 그거 보면서 저는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예. 첫째는 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내고요. 예.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오는 부산 시민들의 어떤 실망감을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가서 먹방 찍고 사진 나오고 부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냥 말만 해요. 그것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아마 미디어를 활용한 네. 이걸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더 웃긴 건 그 대기업 총수들 뒤에 서 있잖아요. 같이 그거 들고 네. 떡볶이랑 이거 들고. 저는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사진을 찍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세요? 그쵸. 아니 그분들이 대기업 초엘리트 기업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그 기업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대통령 뒤에 서서 그거 먹으면서 칭찬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치 그냥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예. 그 단체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 네. 포스터에 딱 찍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아니 그분들 바쁜 사람들 데려갈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장관들 데려가는지 아니면 뭐 본인 보좌관들 데리고 와서 예. 현장에서 회의하면서 해도 충분한데. 그렇죠. 먹는 거 나중에 먹을 수 있겠지. 그걸 사진을 찍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거기 가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서 먹는 거 얘기하고 먹는 게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진심이 보여질까? 그냥 이것도 시장 방문하고 사진 찍어서 홍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그런 행사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기업인들 자꾸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나 또 봤습니다. 예.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이에요. 예.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 노컷뉴스도 오늘자 기사입니다. 예. 부산 민심 달래기 대기업 총수 꼭 동원했어야 그렇죠. 했나. 이게 별로 긍정적인 기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 알아요. 이거는요. 예전에 언론이 별로 없을 때 이럴 땐 가능해요. 지금이 인터넷 언론사만 막 몇천 개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게 무슨 예전에 독재 시대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대기업 총수들도 물론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 그것도 뒤에 일렬로 쫙 서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게 옛날 구시대적 지금 이 젊은 세대는요 화날 거 이런 거 보면 뭐 하는 건지 저걸 동원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림이 물론 네. 본인들이 직접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너무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고 모습이에요. 지금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대기업 총수들 끌고 갔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노컷뉴스도 이렇게 비판을 하죠. 네. 민심을 달래려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나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정책들을 얘기해야지 대기업 총수를 데려가서 같이 뭐 먹방하고 또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는요 절대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번 주 큰 현안만 살펴봤는데 공교롭게도 다 예. 대통령실이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더 보이고 있는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 먹방권 관련해서 예. 온라인에서는 지금 이재용 삼성회장이 쉿하는 모습에 익살스러운 제스처가 밈으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 장면은 이제 나중에 이영 장관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막 이제 이재용 회장을 칭찬하고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얘기를 하니까 제발 조용히 하세요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게 사실은 뭐 제가 이재용 회장을 뭐 막 칭찬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예. 이런 게 진짜 밈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찍어서 올린 거잖아요. 예. 그것도 기자가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지금의 홍보 태도를 보면 예전에 독재 시대나 아니면 군사 독재 시대의 모습처럼 보여져요. 너무 그런 표현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찍어서 올려주고 나눠주고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퍼날라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연출을 해. 오히려 이재용 회장이 진짜 소통의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해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밈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뭐 동생 호텔에 가서 몰래 예.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는 모습이다 이런 거 나오고. 네, 그러니까 회식 도망가는 네, 대리 모습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근데 예. 대통령실의 지금의 이 홍보나 PR을 보면 너무 예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5년 전에 이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숨졌던 김용균 씨.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원청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언론들이 또 어떻게 보도했나 보니까 경제지들은요. 주요 경제지들은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오마이뉴스는 뭐 기업들의 떼쓰기 이제 중대재해법 처벌 좀 그만해달라. 또 한겨레 신문은 톱기사로 중대재해법 제정의 초석을 놓고도 적용받지 못한 이 김용균 씨 건을 다뤘는데 예. 이번 건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경제지들의 이런 태도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경제지들이요 대부분 보면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에 불리한 내용들 아예 보도를 안 해요. 네. 언론이 보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강조, 하나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예. 배제를 시켜서 더 이상 여론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제지의 이런 태도는요.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망치는 일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의 일침으로 네. 오늘 미디어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